안녕하세요. 원페이지북입니다. 오늘은 주경철 교수의 바다 사진은 바다를 위로 둔 그림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치가 여기 있죠. 바다를 중심으로 달리 보이게 된다. 거꾸로 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이 책의 주제는 인류 역사를 바다의 시각에서 다시 해석하려는 시도입니다. 왜 바다일까요? 바다는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합니다. 교역, 전쟁, 전도, 이민 등 인류사의 핵심 바다는 단순 장애물에서 글로벌 소통로로 저자는 기존 연구가 15세기 지중해 동남아에서부터 명나라까지 연결된 바닷길로만 한정되어 있고, 증기선, 운하, 전함은 근대 제국주의의 촉매가 되었다. 현대 바다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협적일 수도 있는데 군사충돌, 패권 다툼,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밀수와 테러, 마약 유통, 해양 생태계 붕괴의 문제점이 있고, 남핵을 통해서 어종이 멸종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면 희망적인 부분은 교역량의 99%를 해상으로 운송하고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정보와 인프라가 구축되며, 수산업은 2050년 100억 가까이 다다를 인구의 식량 해결책이기도 하고 해저 거주지의 가능성까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인류사의 핵심 무대이고, 전통적인 육지 중심의 역사 인식을 뒤집기 하는 것이 이 책에 기대하는 만약 인류가 멸망한다면 그 시작은 바다에서일 수도 있고, 그러나 동시에 인류의 마지막 희망도 바다에서 나올지 모른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다가 문명의 발전과 확산에 어떤 근본적인 역할을 했으며, 특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강과 바다가 어떻게 문명 초기부터 바다는 이미 글로벌 네트워크였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문명 성립 전부터 원양 항해가 진행되었는데, 바닷길을 통해서 문명 간 소통과 교류를 촉진해 왔습니다. 문명은 육지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온 교류의 결과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바다 활용법을 보시면 기원전 5000년경에 토기 교역망이 페르시아망까지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문명 형성 전부터 상품의 네트워크는 존재하였고, 문명의 시작은 해상교역 시스템의 일부였다라고. 자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바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목재나 석재, 금속이 부족하였으므로 청금석 등 희귀 자원을 아프간을 통해 육해로 하였었는데, 이것보다 자원 획득을 위한 해상 네트워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쿠파라는 특이한 배가 등장합니다. 이 사진에 있는 곳이 쿠파라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은 영유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원형 가죽배인 쿠파로 하류까지 이동한 후에 배를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목재까지 판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강과 바다를 연결하는 교역 루트를 쿠파라는 배를 통해서 완성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나라 시대 중국의 해상 교육은 어떻게 발전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교육에서 스리위자야 왕국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이 당나라 제국 해상무역의 교두보인 중개무역을 담당했던 스리위자야 제국의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라카 해협이 모든 물류의 80%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인식이. 당나라는 해양세계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전 중국의 여러 제국들과 달리 당나라는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외국의 상인과 선원이 유입되었고, 아랍과 페르시아와 해상 루트로 직접적으로 중국과 인도양 네트워크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였고, 초기엔 수동적 참여자였지만 중국행 의 교역 수요가 무슬림 상인들이 등장하는데, 이슬람권 상인들이 중국까지 직접 항해하였다고 하고, 중국은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서양 해양 교역의 거대한 이를 통해서 스리위자야의 존재감이 폭발하였는데 7세기에서 13세기 사이 동남아 해상 교역 제국이었습니다. 말라카 해협, 말레이 반도, 수마트라를 장악하면서 중국과 인도, 동남아를 잇는 중개 허브로서 역할을 스리위자야 제국은 바다 유목민과의 유대를 통해서 해상을 지배하였습니다. 오랑라웃이라는 해상 유목민과 협력하여 다고 하고 팔렘방 수도는 지리적 요충지로 해상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여기가 팔렘방 제국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제하는 셈입니다. 스리위자야는 대승불교의 중심지이기도 했는데 중국과 동남아 승려들이 인도 유학 전의 경유지였다고 합니다. 무역과 종교, 문화가 얽힌 해양 복합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리위자야도 13세기 이후로는 힘을 잃게 되는데 여러 가지 해상 지배 전략이 바다 유목민과의 유대를 통한 것이었고 여러 도시 국가의 힘이 더 세지느냐에 따라서 수도를 자꾸 옮기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력이 쇠약해지면서 이 중개 네트워크의 지배권을 잃게 되었다라고. 세 번째 질문은 동인도 회사 시대의 유럽의 해상 세력, 특히 네덜란드와 영국, 동인도 회사는 아시아 교역 네트워크에 어떻게 침투하고 경쟁했으며 이 과정에서 포르투갈은 어떻게 네덜란드령 동인도 바다에서 무역계 즉 제국주의 상업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바다의 질서를 재편합니다. 17세기 초에 영국 EIC와 네덜란드 VOC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로 200년간 세계 최대의 기업 유럽, 아시아 무역보다 아시아 내부 무역에 집중하였다고. 린소텐의 항해기를 보면 아시아 항해 상업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아시아 내부 무역에 집중할 수 있었고 산업 스파이까지 파견해 기존에 있던 포르투갈의 독점 구조를 타파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초기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졌는데 네덜란드 정부가 VOC로 통합되고 특권과 군사력이 합쳐지면서 상업세계의 정복을 시작하였고 1605년도에 안본을 점령함으로써 잔혹한 폭력과 점령으로 확장하였다고 합니다. 17세기에는 시리암, 호르무즈, 일본, 포르투갈이 지배하고 있던 이 세력권이 연이어 상실되었고 현지 세력도 VOC와 손을 잡게 됨으로써 포르투갈의 해상 통제력이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향신료 전쟁에서 여기에 밀려나게 되었으므로 인도의 면직물 시장에 집중하게 됩니다. 텍스타일, 면직의 수출로 엄청나게 성장하였고 영국은 향신료 패배자에서 면직물 승자로 반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19세기 산업혁명 시기의 증기선의 등장은 해양 운송에 어떤 혁신을 가져왔고 기존의 범선과 비교했을 때 증기선의 주요 장점은 무엇이었는가를 보시면 증기선이죠. 증기선의 등장은 속도보다 예측 가능성의 혁명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철도 증기기관으로 철도가 처음 도입됨으로써 시간 개념이 생겼던 것처럼 증기선의 등장도 예측 가능성의 혁명을 가져오게 됩니다. 산업혁명과 바다가 만나서 증기선 시대가 개막되었는데 19세기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해상 운송에 적용되었습니다. 범선이 여전히 주력이었지만 1960년대 이후 증기선이 점점 주도권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증기선의 핵심 장점은 규칙성이었습니다. 초기 속도는 범선보다 느렸음에도 불구하고 날씨의 영향을 범선보다 덜 받게 되고 따라서 정기 운항이 가능하였습니다. 예측 가능한 교역은 세계 상업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결과로 가져옵니다. 국가는 정기 우편선, 통신 네트워크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정부가 정기 노선을 지원하고 운송을 체계화시킵니다. 물자와 편지, 인구와 정보가 이동함으로써 대륙 간의 흐름이 가속화되었다고 합니다.
증기선은 더 고도화되었습니다. 1830년대 그레이트 웨스턴호가 대서양 횡단 시간을 단축하였고 철제 선재와 스크루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안정성과 속도, 적재량이 향상되었습니다. 연료와 유지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점점 경제성이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증기선은 예측 가능한 대량 수송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바다는 위험한 모험 공간에서 안정적인 글로벌 물류량으로 변화하였다고. 다섯 번째, 아메리카 대륙 정복이 인류와 생태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고, 특히 원주민 인구 감소와 외래종 동식물의 확산은 어떻게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을 학살하는 장면 중의 하나입니다. 콜럼버스는 대항해가 아니라 대충격을 열었다고 합니다. 콜럼버스의 항해는 문명의 충돌이었습니다. 신대륙의 발견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유럽 중심의 관점이었습니다. 원주민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는 대량 학살과 질병이 유입돼서 원주민이 절멸에 가까운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카리브를 포함해 아메리카 전역의 인구가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천연두는 정복보다 무서운 무기로 유럽의 전염병이 원주민에게 치명타였습니다. 병균과 폭력, 착취를 통해서 인구는 급감. 생태 제국주의라는 개념이 있는데 엘프레드 크로스비의 개념으로 총칼보다 가축과 잡초에서 오는 병원균이 더 무섭다. 유럽의 동식물 신대륙 생태계의 일방적인 우위를 신유럽이 형성됨으로써 문화까지 바뀌었는데 미국,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유럽 기후와 유사했었기 때문에 유럽 생물이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잡초가 자생종을 밀어내고 말과 소를 번식시켜서 카우보이 문화가 형성되게 됩니다. 면역력의 격차는 생존력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데 유라시아의 생물은 병원균의 적응력과 면역력이 강하였습니다. 신대륙 생물군은 이에 비해 저항이 불가능했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붕괴되었고 이것은 문화적 우위가 아니라 생물학적 비대칭의 결과다라고 할.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19세기 중국의 아편전쟁은 어떻게 발발했고 이로 인해 중국의 전통적인 해상 질서와 경제에 어떤 변화가 사진은 아편을 모아놓은 창고의 그림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있죠. 아편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바다에서 강요된 개방이었습니다. 산업혁명과 제국주의를 통해서 영국은 바다 패권을 지니게 되는데 19세기 영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중국을 압도합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많이 생산하고 이 늘어난 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에서 차 수입을 너무 많이 했고 그와 반면에 수출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안고 해결책으로는 아편을 밀수입하게 됩니다. 사진이 인도산 파트나 아편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에 대량으로 유입시킴으로써 청나라는 아편의 중독자가 급증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사회가 붕괴. 영국 상인은 교역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아편의 밀수입 무역을 강행하였습니다. 아편 전쟁이 1840년에 발발하게 되는데 구실은 임칙령이 아편을 압수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본질은 무력으로 시장을 개방시키려는 목표였습니다. 철제 증기선이었던 네메시스호가 항구를 봉쇄하고 상하이를 점령하였습니다. 바다에서 벌어진 불평등 전쟁이었습니다. 결과로는 난징 조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중국의 굴욕적인 배상금과 함께 항구 5곳을 개방하였고 홍콩이 이때 할양되게 됩니다. 서구의 압력으로 해상 질서가 붕괴되었고 중국은 자율적 바다에서 강요된 개방 바다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편 전쟁은 상품, 병력, 조약으로 이어지는 서구식 해상 지배의 전형이라고.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냉전 시대에 핵무기와 잠수함 기술의 발전이 해상 군사 전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국제 안보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바다는 더 이상 교역로가 아니라 이제는 핵전쟁의 촉발지다라고 합니다. 핵과 잠수함이 만났더니 해상 전력의
혁명을 20세기 중반에 냉전 시대가 시작되었고 무기 체계도 대전환하게 되는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론상 무제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무한 자망이 가능하였습니다. 1960년대에 탄도미사일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탑재됨으로써 이동식 핵 기지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잠수함은 탐지 불가능한 위협이기 때문에 핵 탐지 잠수함, 바다 밑에서 사라지는 핵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서 공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략적인 패닉을 유도합니다. 따라서 바다는 숨겨진 핵무기 창고로 변모. MAD, 상호 확증 파괴 체제의 완성을 보시면 핵을 맞아도 바로 반격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격하면 너도 끝이라는 공포가 핵 억제 전략을 완성시키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해군, 특히 잠수함이 전략 중심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핵 잠수함 덕분에 전면전이 억제되게 되었다. 하지만 쿠바 미사일 사태처럼 일촉즉발의 상황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해양은 이제 평화의 통로가 아니라 전면전의 문턱이 될 수도 있더라. 라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대 바다에서 인류가 직면한 주요 환경 문제, 해양 오염, 남획과 안보 위협, 해적과 강대국 경쟁 등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미래의 해결책. 사진은 바다 거북이가 플라스틱을 물고 있는 인류 최후의 프론티어이자 최대의 위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바다는 희망과 공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환경 파괴, 남획과 선박공해, 플라스틱 온도 상승, 산성화 등의 문제가 있고 플라스틱은 심해까지 내려가고 대대존이 증가되며 생태계를 붕괴시킵니다. 안보 위기 측면에서는 미중의 해양 패권 경쟁이 격화됩니다. 해적과 밀수, 테러 등을 통해서 비국가 위협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4가지 전략을 쓸 수 있겠는데 첫 번째 환경 대응, 탄소 감축, 선박 속도 제한, 친환경 에너지 선박을 도입하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해저 자원을 개발하는 데 환경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보 협력으로는 해군력의 경쟁을 완화시키고 동맹 기반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며 국제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는 것, 특수부대와 기술 기반의 해상 치안을 강화하는 것을 들 수 있겠고 식량 확보 측면에서는 수산 자원이 2050년에 100억 가까이가 될 지구의 인류를 위한 식량 자산이 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양식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해양 공간을 활용해서 해양 도시를 건설하거나 해적 케이블을 통해서 인프라를 확장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전남 지역의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여러 가지 님비 현상 때문에 케이블을 지상과 산 이런 데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이것을 수도권을 끌어오는 전략을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바다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바다를 산업과 생활, 정보의 새로운 무대로 전환하는 관점의 라고 하면서 인류는 이제 바다를 정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켜야 할 공동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 책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페이지